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 수장이 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늘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만 밝혔습니다. 앞선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던 만큼 경찰은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석이 예정된 오전 10시를 지나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경호처를 통해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 경호처장 직무 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의를 밝히며 대통령 경호처는 어제부터 김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 차장이 경호 업무를 내세우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방어 태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박종준 전 처장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13시간 넘는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처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간략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오늘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차 출석 통보를 받은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도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 간부 중에선 박 전 처장에 이어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경호처 간부에게 잇따라 소환을 통보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장 유효 기간은 아직 남았지만 날짜는 경찰이 정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보냈던 공문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 경찰의 의견을 들어서 유효 기간 등을 정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결국 2차 시도는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주도할 걸로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영장 집행에 투입할 수도권 경찰청 지휘관 20여 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전 답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00명 규모의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 중입니다. 1차 체포영장 시도 때 120여 명을 공수처에 지원했던 경찰은 2차 시도에선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가 지난 6일 국수본에 보냈다가 철회한 공문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공수처는 해당 공문에 국가수사본부의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해 집행을 일임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에 대해선 유효기간과 관련해 귀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신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장은 공수처가 청구하지만 기간이나 집행 시기와 방법은 모두 경찰이 정하는 셈입니다. 경찰은 주말인 오늘도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장 체포를 위한 진압 장비들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난 뒤엔 구체적인 작전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온건파로 통하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를 놓고 여러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호처도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직무 대행을 맡게 된 김성훈 차장 등 수뇌부가 강성파로 채워진 걸 놓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강경 입장을 내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은 경호처 내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박 전 처장은 전날 경찰에 출석해선 작심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박 전 처장은 합리적이고 원칙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처장의 직무 대행이자 강성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는 스타일이 다르단 겁니다.
결국 공수처 강제 집행을 적극 저지할 강경파를 선호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박 전 차장의 사의에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을 둘러싼 과잉 경호 등 각종 의혹에도 앞장서서 방어해 왔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호처가 경호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 차장 체제에서 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더 강경하게 막을 걸로 전망됩니다. 김 차장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음에도 박 전 처장과 달리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나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경호처 내부 직원들의 심리적 동요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직원들 개개인별로 신념이나 이념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서 김성훈 차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잇따라 소환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전 차장과 이진하 본부장은 조사에 응했지만 김성훈 차장은 여전히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의 다음 단계는 뭐가 좀 될까요? 네, 박종준 전 처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 이 시간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오늘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엔 응했습니다. 네. 하지만 경호처장 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은 여전히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겠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결국 체포영장 신청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처장과 김 차장 그리고 경호본부장 2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한 상태죠. 여기에 1차 체포 집행 시도를 방해한 것으로 지목된 26명의 경호처 관계자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간부 전원을 입건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수뇌부에 대한 압박 수위부터 높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젊은 경호관들과 55 경비단 사이에서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뇌부뿐만 아니라 일부 일반 직급의 경호관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법원에서 나온 영장을 언제까지 막아야 하냐라던가 처벌받는 거에 대한 이런 걱정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휘부의 지시라고 해도 집행을 막았다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과 연금을 모두 잃게 됩니다. 특히 국방부에서는 경호처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파악되긴 하지만요. 네. 55 경비단 사이에서도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1차 시도 때 군 사병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나서서 밝힌 만큼 2차 때는 적극적인 군부대 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는 더 단단하게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가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모양새이긴 한데요. 김성훈 차장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치 결사항전을 할 것처럼 이런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제가 될 건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영장은 유효 기간이 일주일이었던 지난 1차 시도 때 영장보다 기한이 긴 설 연휴 전까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 수갑이나 테이저건 같은 체포 장비도 점검하면서 준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주말이 지난 뒤에 어떻게 관저 진입을 시도할지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한파가 이어진 주말,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추위 속에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대통령 퇴진을 외쳤는데요. 근처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 모자로 꽁꽁 싸맨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에 나왔습니다. 손팻말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추위를 이겨냅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발이 너무 시려워요. 하루빨리 체포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전부 다 잡아서 정리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저것을 그냥 놔두고 날짜를 자꾸 미적거리는 거 안 된다.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듯이 수사받을 거 수사받고 빨리 관저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잠도 안 오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빨리 벌 받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를 경험한 한 시민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백골단까지 등장시켰다는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그때 다시 막 이마도 깨지고 피투성이 됐었는데 진짜 그 악마 같은 악령이 다시 부활한다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치가 떨려서 완도에서 왔어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 반대, 영장 무효 등을 주장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면서 양쪽 참가자들의 신경전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탄핵 찬성 그리고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각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윤정주 기자, 탄핵 찬성 집회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지만 이곳 대통령 관저 앞 대로변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방한용품을 두르고 또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시면서 집회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아이돌 노래에 맞춰 대통령 즉각 체포가 적힌 팻말을 흔들면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시민들은 낮엔 광화문에 있다가 2시간 전쯤 관저 주변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이 체포와 관련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더 추워지기 전에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 반대 집회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관저 바로 앞에선 보수단체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면서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당협위원장 40여 명도 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희가 위원장님들 중에 80여 명 이상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찰은 버스로 찬성과 반대 측 집회를 분리해서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엔 소방차 2대도 현장에 배치돼서 환자 발생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관저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관저 주변은 점점 경계가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 문 앞을 쇠사슬로 두르고 또 원형 철조망을 설치했는데요. 버스 여러 대를 이은 차벽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이 관저 주변이 말 그대로 요새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윤정주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백골단으로 불리는 청년단체 기자회견을 도운 걸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징계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개혁 진영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가 극우 인사로 달라진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이른바 백골단이라 불리는 극우 청년단체 기자회견을 주선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도 밤을 쥐세우면서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백골단은 1980년대, 90년대 군부 독재 시절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투입된 사복 경찰관들을 부르는 말로 국가폭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기자회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도우며 정계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의 5.16 군사정변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한 걸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5.16에 대한 발언, 그 과거사에 대한 발언들이었지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후보 자신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돕고 지난해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에는 극단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않나. 국민의힘에선 김 의원을 당장 징계할 상황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야권에선 연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골단, 이 세 글자만으로도 사실 이미 큰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국민들도 계신 그 그렇죠. 용어인데 그렇죠. 아니 이게 어떻게 자랑스럽게 국회에다가 소개해 줄 만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회부는 물론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사령탑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잘못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렇게 밝힌 건데 한국의 정치 위기가 빨리 해결되는 게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It raised deep concern for us, this declaration of martial law.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충격적이었다.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한 달 전 비상계엄을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렇게 복귀했습니다. 미국도 몰랐던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오판이라고 당시 미국 외교당국은 지적했는데 이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겁니다. Deeply unpredictable and unlikely. And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People were prepared to come out and make clear that this was a deeply illegitimate process. 탄핵 소추 이후 상황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폭력 없이 한국 헌법에 따라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건강하다면서도 특히 한국의 정치 위기가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게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의 혼란을 틈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엄 여파로 미뤄진 한미 핵협의 그룹 NCG 회의는 다시 열렸습니다. 다만 핵 운용 시나리오를 실제 옮겨보는 도상 연습은 못한 채로 바이든 정부 임기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 현역 대령들이 군말 없이 충성을 다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민간인이었지만 노 전 사령관이 지시를 내리면 곧바로 김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서 노 장군의 지시를 따르라고 명령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정보사 현역 대령들은 현직 사령관을 모시듯 노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말에 힘을 실어준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정보사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리면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노 장군 지시대로 행동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사 현역들은 장군 진급 시켜줄 테니 계엄을 준비하라던 노 전 사령관의 말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김 전 장관의 전화를 받고 이른바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정보사는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케이블 타이와 망치, 송곳은 물론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작두형 재단기와 야구 방망이까지 준비하며 선관위 직원 체포 작전 등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엄 당일인 12월 3일까지 김 전 장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 20여 차례나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나흘간은 매일 방문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지난해 북한은 우리 군이 전단 살포용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 연천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공개됐는데 당시 합참은 경찰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군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던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우리 군 무인기라고 공개한 사진입니다.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공개한 다음 날 새벽 접경지인 경기도 연천 임진강 주변에서 우리 군과 경찰이 추락한 또 다른 무인기를 발견했습니다.
군은 경찰 합동 조사나 심의 조서 작성 없이 무인기를 가져갔습니다. 무인기 분석 과정엔 12.3 비상계엄 사태 중심에 있던 방첩사도 있었습니다. 이후 합참은 경찰에 공문을 보내 추가로 발견된 무인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우리 군이 의도적으로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풍 공작설입니다. 무인기 관련해서 군의 대응이 수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모형의 무인기로 발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합참은 감추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보안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라며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천 무인기가 평양 무인기와 같은 기종인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최 해병 사건의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대령의 법률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상관 명령이 부당하다고 해서 항명죄가 아닌 건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 군대는 부하가 상관 명령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헌법 정신과 또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보면 상관의 명령이 과연 합법적인가 판단해보고 건의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유법성이 명백하거나 중대하다면 거부하라. 이게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좀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전 장관의 그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무죄가 선고된 걸 놓고도 재판부가 박대령의 진술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박대령의 진술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사단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하나 있고요. 네. 또 공소권 남용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 게 적극적 반론권을 행사한 것을 추가 기소까지 한 걸 보면 뭔가 그 남용의 의도가 좀 보이지 않냐 이런 재판부의 판단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아전인수격인 판단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판시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결국 장군에 대한 그 처벌 문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작 그 가장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도 아니고요. 네. 명예를 훼손했다 이 말은 그리고 또 그 재판부가 그것도 설치를 했는데요. 항명죄의 일종의 피해자 또 상관 명예훼손에는 직접적 피해자죠. 왜 도대체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진술서 하나 안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판시를 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종섭 국방장관이 매우 온당치 않은 그런 주장들을 해왔던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 명령에 하등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당연한 전제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화도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군사법원의 이 판결은 본인으로서 매우 충격적이었겠죠. 그리고 그 대통령의 통화에 대해서 비공개했던 전제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네. 뭐냐면 자기 명령에 위법성이 없으니 대통령과 무슨 통화를 했는지 밝힐 수 없다 이랬던 건데 이제는 밝혀야 될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법원에서 명확히 그 명령에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시했으니 이제 그 위법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뭔지는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의무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도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박 대령이 알고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죄가 성립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번에 나온 이 무죄 판결이 임 사단장의 남아있는 수사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임성근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와 사실은 이 항명 사건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저희가 몇 번을 강조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의 유무죄는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지휘를 했느냐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항명 사건은 그거와는 궤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치사 유무죄와 직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왜 도대체 그런 위법 명령을 대통령이 내렸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밝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될 때가 도래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은 이번 판결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잠깐 말씀하시긴 했지만 윤 대통령 경로설이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좀 더디게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이제 핵심적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자연스럽게 경로를 한 거냐, 아니면 뭔가 불법적인 로비가 그 전에 있었느냐,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거기에 관한 정황 증거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규명돼야 된다. 이제 항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으니까요. 도대체 왜 그런 엉터리 같은 지시를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했느냐. 그게 이제 밝혀져야 될 문제고요. 다만 이제 이번 계엄 사태를 겪고 나서 보면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그런 계엄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런 포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그런 그 추론도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계엄을 본인은 준비했기 때문에 군을 자기 편에 두려고 했고 고급 장교들의 그 마음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면 이제 사전 로비가 아니더라도 경로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 법칙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현재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충돌 직전 마지막 4분의 기록이 블랙박스에 저장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 사고 여객기 조종사가 메이데이, 즉 조난 신호를 관제탑에 보낸 오전 8시 59분부터 로컬라이저에 충돌한 9시 3분까지 참사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이 4분간의 기록이 블랙박스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 2개, 즉 비행기록 장치와 음성기록 장치 모두에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분석 결과입니다. 블랙박스에 기록이 남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블랙박스의 전원 공급이 끊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스 엔진 페일, 오렌지 플레임아웃이 되면은 그런 장비들이 전부 다 이제 전원이 공급 안 되다 보니까. 앞서 사고조사위원회도 관제탑과 사고 여객기의 소통이 단절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소통이 좀 원활치 않고 단절되고 그렇게 작질하고 충돌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된 걸로. 핵심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고 여객기의 랜딩 기어와 플립 등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을 한 이유, 또 비정상적으로 급선회하고 2차 착륙을 서두른 이유 등 진실 규명에 난관이 우려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찰에 불이 나 1명이 숨졌고 전남 목포에서는 유흥주점에서 난 불로 3명이 다쳤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사찰 지붕 위로 회색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건물을 뜯어내며 불을 끕니다. 경기 동두천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아침 8시 15분쯤입니다. 목적 건물인 사찰 내부 등을 모두 태우고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사찰 안에서는 70대 승려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찰 화목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주점안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전남 목포의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점 안에 있던 50대 남녀 3명이 화상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건물 다른 층에 있던 15명은 구조되거나 대피했습니다. 총 15명 대피했는데 그중에 인명 구조를 한 게 10명, 그다음에 자력으로 대피하신 분. 오늘 새벽 전북 전주에서는 숙박업소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투숙 중이던 41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부산 해운대의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불이 나는 등 한파 속 곳곳에서 불이 잇따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설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장바구니 물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13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배추 한 포기 소비자 가격이 4,900원을 넘었고 무 한 개는 3,200원은 내야 살 수 있습니다. 채소를 줄이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저도 모르게 값이 비싸니까 채소를 줄이게 되더라고요. 배추값이 지난달보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무값은요, 지난달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1년 전보다 껑충 뛴 가격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수확하는 월동배추와 무는 8, 9월에 재배를 시작하는데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된 탓에 수확량이 줄어든 겁니다. 배추와 무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설 성수품인 겨울 과일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배 한 개 값이 평균 4,200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올랐고 귤도 10개에 5,200원대로 21% 올랐습니다. 배는 없대잖아. 아예 그냥 비싸서. 선물 세트에 배가 안 들어가고 사과하고 한라봉 같은 것만 들어가더라고. 정부는 공급을 늘려 물가를 잡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름값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3주 연속 올랐습니다.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리터당 1,697원, 경유는 1,546원을 기록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치가 떨어진 가운데 미국의 러시아 석유 산업 제재로 국제 유가가 상승해 국내 기름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미국 LA 부근에서 현지 시간 7일 시작된 산불은 서울시 4분의 1 면적인 150제곱킬로미터 가까이 태웠습니다. 가장 심한 팰리세이드와 이튼 산불은 10%도 끄지 못해서 캘리포니아 역사상 5손가락 안에 드는 최악의 산불이 될 전망입니다. 여전히 10만 명 넘게 대피령을 받은 가운데 최소 11명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임식을 열흘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범법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취임하게 됐습니다. 2016년 대선 때 자신의 성추문이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건넸다는 유혹에 대해 법원이 유죄라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유죄라고 본 배심원단의 편결을 없앨 순 없다면서도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추위가 조금 누그러질 거란 예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겠지만 낮 기온은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는 약한 눈발이 날릴 수 있고 강원 영동과 영남 동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